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고조되며 전격적 금리 인하가 나오라는 전망도 부쩍 늘었는데 금통위는 신중한 입장을 보수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 영향이 상당 부분 올해 1분기에 집중될 것이라며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1%로 낮춘 건 코로나19가 3월 중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후 점차 진정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군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당국은 훈련 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높은 군사적 억제력을 제공하고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인 강화된 주의에서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했습니다. 나흘 만에 한 단계 더 올린 것으로 4단계인 여행 금지까지는 한 단계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1%대까지 빠졌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19 얘기부터 좀 전해드립니다. 울산대병원 의사분께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응급실이 지금 폐쇄되고 지금 의료진들도 지금 계속해서 양성 판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의료진이 계속해서 부족하고 응급병동도 부족하고 지금 일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시장 얘기를 좀 해보자면 코스피가 1%대, 코스닥은 지금 2%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말 그대로 급락세인데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닷새 동안에 하락이 있었고 2거래일 동안에 3%대의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줄 만한 모멘텀 부재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또 하락을 했고요. 불안감이 커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8시 30분 전격 기자회견을 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굳건하고 코로나19에도 괜찮다. 지금 계속해서 잘 막아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주식시장도 견조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 기자회견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금리 동결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 지속적인 매물 출회로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도주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등의 반도체, 또 2차 전지 이런 시장을 끌고 나가던 대형 IT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부재에 따라서 그리고 계속한 악재에 따라서 시장이 밀려 내려가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지금 2055.40포인트 1%대의 하락입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 초반에 지금 살짝 올라가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속보로 전해질 때마다 시장이 조금은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할 경제지표로 보여준 건 아니었지만 일단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호재가 조금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쭉 빠져 내려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까지 나왔고요. 이 부분이 채권 시장에 지금 반영이 분명히 돼 있었는데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쪽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소수 의견은 2명의 지금 위원이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금리 인하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채권 쪽에서는 지금 또 이러다 보니 기대했던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채권 시장 강세가 좀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움직이고 시장이 좀 복잡한 셈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오경에 살짝 올라가는가 싶다가 다시 시장은 곤두박질 칩니다. 지금 2050포인트대까지 내려왔는데 일단은 국내 투자 회사들의 리서치 센터장들 그리고 연구원, 애널리스트들의 지금 저점은 1900선을 예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2050이 저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2050선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만 사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에 비하면 좀 덜 팔긴 하는데 2,836억 원이나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414거래밖에 사지 않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네요. 연기금이 352억 원 사고 투신은 사는데 워낙에 사는 물량은 적고 파는 물량이 많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집니다.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버텨주긴 하는데 지금 그리고 55,000원대는 벗어나서 56,000원대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쉽지 않고요.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네요. 10만 원부터 지금 92,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빠진 네이버도 19만 원 이탈된 뒤에 18만 원 초반대까지 또 강력하게 밀려 내려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LG화학, 삼성 SDI 모두 다 빠집니다. 현대모비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LG생건, SK텔레콤, 포스코, 신한지주 지금 모두 다 빠지고 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직격탄 많네요. 120만 원대까지 초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많이 빠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무려 2.45% 정말 많이 빠집니다. 638.60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렇다 할 반등 전혀 없죠. 그대로 660부터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시장입니다. 일단 장 초반에 코스닥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 종일 낙폭이 큽니다. 고점 저점 이어보면 워낙에 지금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고 변동폭도 커진 상황인데 다음 볼까요? 개인만 삽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개인만이 강하게 최근에 매수를 하고요. 기관, 외국인 계속해서 매도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 매수에 나서주지 않다 보니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잘 버티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무너지네요. 5% 가까이 빠지고 HLB도 지금 9만 원이 무너졌고요.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빠집니다. 펄어비스는 0.11%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KMW, 메디톡스, 에코프로빔, SK머티리얼즈, 휴젤 모두 빠지는데 전에 드렸다시피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던 5G 대표 종목 KMW 그리고 2차 전지 대표주 에코프로빔 이런 종목들이 지금 6%, 3% 중반대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주도주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버텨주던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힘들고 반도체 소재 업종들도 일제히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코스닥은 그대로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액 IPS, 솔브레인, 파라다이스까지 모두 빠지고 SFA도 빠집니다. 제넥신만이 소폭 상승, 어제의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율은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1216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금리가 동결되다 보니까 오르던 환율이 좀 이제 약간 방향을 중립적으로 잡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만 해도 반등에 나서는 듯 했는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이 시각 오르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KTNG, 한진칼, 코미팜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코미팜입니다. 코미팜이 코로나19 임상신청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현재가 17,550원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개장과 동시에 주가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코미팜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신약물질 파나픽스의 임상을 신청했습니다. 이 파나픽스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시킬 수 있는 치료제인데요. 식약처가 허가할 경우 코미팜은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주 가운데 오늘은 코미팜을 비롯해서 미코, 셀리버리, PCR 등 진단키트와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한진과의 경영권 분쟁에 한진칼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2.5% 올랐습니다. 거래가 67,5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한진칼이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최고가 67,100원입니다. 조원태 회장의 우군으로 꼽히는 델타항공이 지난 24일 한진칼의 지분 1%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지분율을 11%로 늘렸습니다. 한편 조 회장 측에 맞서 KCGI는 조현아 전 부사장, 반도그룹과 함께 3자 주주연합을 결성했는데요.
한진칼은 3월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결정하게 되죠.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한진칼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KT엔진은 중동 지역의 대규모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3%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는 86,4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크게 오르면서 최고가 87,600원을 터치했고요.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줄인 모습입니다.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한동안 막혔었던 국산 담배 중동 수출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KT엔지가 중동 지역의 담배 수입 큰손인 알로코자이와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에 성공한 건데요. 올해 초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의 전자담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은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KT엔지의 주력 시장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여파가 지금 증시에 굉장히 큰 공포로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증시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워낙에 지금 공포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여요. 접근하기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은 당연히 안전자산의 가격이 좀 올라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 현재 금값이 지금 최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온스당 1,800달러까지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여파가 한마디로 그 올해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악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금값이나 안전자산의 지금 현재 수익률이나 그런 수급적인 몰림이 좀 세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에 대한 금의 상장지수 펀드에는 역대급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우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은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선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와주면서 우리 금값에 대한 고공행진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런 수급적인 몰림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채권형 펀드가 지금 기지개를 좀 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 후 경기 둔화 우려가 늘면서 금융시장에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대표적인 게 금과 또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채권형 펀드는 연초 이후에 0.7%의 수익을 좀 거뒀는데, 같은 기간에 주식형 펀드가 마이너스 1.38%를 기록한 걸 본다고 한다면 채권형 펀드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또 마이너스 수익률에 머물렀었던 이 국고채용 같은 경우에도 전날까지 1.27%, 그러니까 올해부터 전날까지 1.27%까지 올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채권형 펀드가 더욱 상승세입니다. 연초의 수익률은 2.14%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 올해 묵힐수록 좋은 성과를 낸다는 그런 부분이 채권형 펀드의 속설인데, 이 부분을 좀 지켜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2년, 또 3년, 5년의 수익률은 저마다 8.98%, 9.56%, 11.26%, 또 18.01%로 기록한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중장기 보유한 채권형 펀드는 중장기 보유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국내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올 들어 6,562억 원으로 순유입됐는데, 더욱이 이제 코로나19가 급격히 늘어난 일주일 사이에는 1,476억 원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에 해외 채권형 펀드는 설정액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설정액에 대한 어떤 변동성도 심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해외 채권형이 국내 채권형 펀드보다 수익이 좋긴 하지만 설정액 최근 추이를 본다고 한다면 국내 채권형 펀드에 대한 강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주일 사이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좀 늘고 좀 1,000명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뭐 장기화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도 조만간 내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동결을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에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금리와 가격이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반대로 움직이면서 이 수요가 몰리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채권의 가격이 크게 높아져서 차익을 볼 수 있는 구도로 간다면 이 채권형 펀드에 대한 관심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이 변곡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주식이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계속 나와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이 전개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제 그 비중을 늘려야 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안에서도 IT 가전, 소프트웨어, 반도체 같은 그 전에 주도주들을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거 사스 때와 같이 어떤 중국도 이 소비와 투자 부양을 위해서 다양한 재정 확대 정책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를 고비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이런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장세에서는 이 주가가 좀 하향세를 좀 가져가기 마련인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한 발짝 지켜보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 대응 그리고 이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 폭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나중에 후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존고 편의점에 이어서 슈퍼마켓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게 잘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번에는 퀘스천 마크를 좀 던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무인 점포죠. 예.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무인 점포가 몇 개 생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점원이 없는 어떤 카드나 이런 걸로 바로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시면 전자결제 업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어느 슈퍼마켓, 한마디로 점원이 없는 슈퍼마켓을 열었습니다. 지금 시애틀에 지금 최초로 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 아마존의 행보가 전 세계적으로 이 무인 점포의 열풍을 갖고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 식료품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어떤 신선식품에 대한 시장에서의 지위를 좀 높게 하려는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번에 이후에 수십 개 점포를 더 오픈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본다고 한다면 BGF 리테일도 그렇고 이마트24도 그렇고 이 무인 점포 시장에 속속 발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24일이었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BGF 리테일이 또 무인 점포를 이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경영관에 오픈한다고 좀 밝혔는데요. 어떤 무인으로 운영하는 어떤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이게 좀 시장에서 반응이 아직까지는 뜨겁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지금 편의점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무인 점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우선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언택트 소비까지 확산되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컨택을 하는 것보다도 이 무인 점포로 인한 무인 점포로 인한 어떤 보건 차원에서 봤을 때도 좀 시장에서의 좀 관심이 좀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GS25였죠. 2008년 9월에 서울 마곡 사이언스 파크 내 테스트 형태의 무인 점포를 열었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는 31개 스마트 점포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무인 점포를 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해서 아마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마존고에 이어서 슈퍼마켓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시장 코로나19 여파에도 그렇게 전고점 돌파하면서 잘 달리던 시장이 지금 닷새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밀리니까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공포감, 불안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수 기회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안전자산으로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로나 위험이 어느 정도 세계의 그 공포를 낳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또 경제적 피해가 추산이 안 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가들은 지금이 박앤셀 사냥 기회가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2월 달부터 전 세계 경제가 중국발 쇼크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3월 초 나오는 경제 지표는 충격적일 거고요. 또 실적 악화도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과거 1968년도에 홍콩 독감처럼 세계가 100만 명 가까이 사망을 하진 않더라도 상당한 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중국에서도 퇴원자의 보면 14%가 퇴원 후에도 양성 반응을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콜레라 RNA 바이러스가 변이가 쉽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도 1년 이내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가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기능이 지금 정지된 상태고요. 또 우리도 기능이 정지돼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소비도 더 이상 살아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세계 생산과 소비 기능이 점차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남미 그리고 북유럽으로 확진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6개 지역에서 다 지금 퍼진 겁니다. 남미 쪽에서 지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브라질 지수 엄청 빠졌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감염되면 세계 경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한다라는 얘기들 오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가 봉쇄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만 하더라도 7억 명이 이동 제한을 당했고요. 현재는 4억 명 정도가 이동 제한에 걸려 있는 상태고요. 이 중에 1억 5천만 명이 자택에서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 봉쇄라는 것은 한 달 내지 2달 정도만 지나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파산 위기에 몰리고요. 현재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파산을 하는데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베이터 정팡이라고 하는 베이징 대학이 출자한 회사 같은 경우에도 파산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한 물류 운행 중단에 따라서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계속 세계가 세계를 고립시키는 상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항공사 노선 감소라든지 폐쇄, 해외여행 감소, 그리고 또 이벤트 연기, 국제회의 중단하는 사태들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불안 상황이 되면은 사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벌써 일상용품, 의약용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에서는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물자 부족, 사재기가 더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이제 인종차별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공격 또 폭언, 협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또 음모설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한국 그리고 중국 또 일본에 대한 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압박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시스템의 고장인데요. 도시 봉쇄는 시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파괴시키고요. 의료 시스템 파괴, 은행 서비스 중단, 국제 협력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검역이나 규정보다는 교육이나 지도자의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계속해서 통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준을 바꾸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락가락 하거든요. 확진자, 사망자 수가.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이 이러는?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일요일 날이었죠. 당정군의 모든 책임자들이 화상뿐만 아니라 회의장에 모여서 17만 명이 참석하는 전국 총동원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뿐만 아니라 상무위원도 전부 참석을 한 회의였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그 방역과 관련해서는 구역화, 등급 매기기, 작업과 생산의 정확한 계제를 구현한 것이 목표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역, 그리고 감소한 지역, 또 소멸한 지역으로 구분해서 앞으로는 괜찮은 지역부터 이번 주부터는 경제 활동을 재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이는 민영기업이 이대로 놔두면 1, 2주 내에 정상화가 되지 않고 상당수가 파산이 되고요. 또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중국 도시에는 10에서 20%인데 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죠. 사회 불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계 기준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지금 그 경제 정상화에 좀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염병 사태가 진정되고 정부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방 정부가 한국인을 방문객에 대해서 격리시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14일간 신규 발병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정상화가 되겠지만 이는 그 현재 드러난 부분이고요. 안에서는 좀 더 많은 그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상황이 좀 유동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부터 조업 재개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정상화까지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전국 총동원대회에서 전염병 예방과 통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을 상당히 중시했는데요. 현재 신규 환자 발생이 없다는 베이징조차도 들리는 이야기로는 몇 개 병원이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소문이 지금 나돌고 있고요. 베이징시 서기죠. 최고 1인자가 아들이 감염돼서 가족이 모두 자가격리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선정부 차관도 감염이 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 정도이기 때문에 발원지인 우한이나 후베이 같은 경우에는 정부 통제가 전혀 안 듣는 상황에서 더 심각하다는 거죠. 지난 일요일 날에 있었던 그 17만 명의 대회에서도 중국 경제 그 붕괴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직은 그 2억 명의 농민공들이 도시에 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기업들 중에서 특히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에 들어오면은 700위엔의 보너스를 제공하고요. 또 공장에 들어온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3,000위엔의 보너스를 주기도 하지만 실제 들어온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월급의 2배 이상 보너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외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들어가고요. 여기 직원 보호를 위한 그 필요한 그 예방 조치, 또 직원들의 좀 더 많은 복지에 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조업 정상화뿐만 아니라 정상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더라도 가동률을 올리기 쉽지 않고요. 또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나 서남아 엑소더스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와 이전으로 분명히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앞으로 빅데이터에 의한 3등급 외출 제한 조치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네, 아무래도 지역 등급뿐만 아니라 개인 등급까지도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게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외출, 교통 통제를 계속 실시해 왔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좀 나아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리력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등급별 이동 제한 조치를 시스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중국 전역에 설치된 2천만 대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페이스 플러스라고 해서 얼굴 인식 기능뿐만 아니라 그 동작 인식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인식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14억 명의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들이 모아고 활용해서 여행 경력이라든지 감염 접촉 지역 여부에 따라서 개인별로 신용 등급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저장성, 수첸성, 충친시가 먼저 도입되는데요. 여기서 녹색 등급을 받은 우량 A등급 사람은 지하철이나 식당,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황색 등급은 7일간 제한을 두고요. 적색 등급은 14일간 공공장소에 접근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알리바바의 찌마처럼
개인 신용 지수를 점수화시켜가지고 여기에 따른 그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 5개 항목을 기준으로 350점에서 950점 범위 내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통한 여행 그 이동 그 제한 같은 조치들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적반하장격이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들게 해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훈수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속내가 있습니까, 중국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선의의 방역 경험을 알려준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다 그 속내는 중국 내 초기 대응 실패와 관련된 시주석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강하고요. 현재 그 중국 안에서는 모든 그 실권들이 시진핑에서 리커창 총리로 질병 통제와 관련된 권한이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인식을 언론을 통해서 심어준다면 당내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시주석 같은 경우는 자신이 주도한 5가지 감염 확대 방지책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진정시켰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 자가격리, 이동 제한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정치적인 홍보로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책 의도에서 한국 내 신규 환자 발생 숫자를 중국보다 많다는 점을 부각시킬 거고요. 또 중국인들의 한국 탈출, 여기에 한국 내 의약품 부족 같은 안 좋은 뉴스들을 중국 언론을 통해서 타닥 털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중 간의 국민 간의 갈등이 좀 더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내 불만, 비판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이런 복합적인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국내 감염증 환자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300명이 지금 넘게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포비아가 안타깝게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텐데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게 될까요? 네, 홍콩, 러시아를 비롯해서 40여 개 국가가 입국 금지, 또 제한 조치가 내려왔는데요. 이제 한국인과 관련된 검역 검사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무부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큰데요. 코리아 포비아가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은 당장 대의적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K-팝의 세계화도 어렵게 되고요. 국제 브랜드의 가치 추락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 감소,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원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현재 국제사의 정설입니다. 벌써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29까지 올라왔는데요. 한 달 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게 되기 이전보다는 26%가 급등했다는 겁니다. 정부라든지 기업이 해외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30%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건데요. 이는 기업이나 그 정부의 그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차입 비용이 더 늘어나는 그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경제는 빨리 해결하는 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제 코리아 포비아를 좀 막아야 되는데 어떤 외교적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네, 세계적으로 코리아 포비아가 확산이 되면서 항공편 중단은 물론이고 입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의 안전이 지금 불안해졌고요. 또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지 지사가 없기 때문에 타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되고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외교부는 전혀 이런 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요국의 언론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기고를 하고 또 한국을 홍보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가 코리아
그 코로나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전 세계와 협력하면서 소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점을 홍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리아 포비아 사태가 이렇게 쉽게 빨리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코리아19 사태로 한국 경제에 손실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할 때 네. 정부 관련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요소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집어넣습니다. 뭐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 그 세계 경제 엔진인 중국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세계 경제 그 성장 침체 정도까지만 보는데요. 여기에 한국의 생산 부진이나 수출 감소, 그리고 중국 관광객의 한국에 들어와서 인바운드 소비까지를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어떤 통계 패키지 모델을 가지고 돌리느냐가 중요한데 IMF와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데이터베이스라는 계산 방식이 지금까지는 세계가 통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집어넣고 봤더니 중국의 GDP가 최대 1%포인트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1.1%포인트, 중국보다 10% 더 감소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받는 충격은 마이너스 0.8% 정도 되니까 계산식에 넣어서 나온 결과는 이번에 0.88% 정도 성장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정부가 성장률 목표로 애초 제시했던 2.4%뿐만 아니라 다시 수정했던 2.1%보다 훨씬 낮은 1.5% 전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의료비 증가, 또 물가 상승, 또 주가 하락에 따른 소비 감소, 그리고 부동산 와 관련된 임대료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충격은 이보다 더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마세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와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떤 종목들로 또 말씀을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하락 이후에 반등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실적주 위주로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큐비츠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비츠는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검안기기 시장에서 국내 1위, 글로벌 3위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안경원형 진단기, 안과용 진단기로 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원래 주요 매출이 안경원이었지만 작년부터 안과용 망막 진단기기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지금은 상승 이후에 조정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인데 망막 단층 진단기, 곧 OCT를 출시한 데 이어서 망막 미세혈관 영상 촬영기 OCTA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OCTA는 망막의 층을 검사한 후에 망막의 두께, 안압 등을 측정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OCTA를 사용해서 알츠하이머 환자와 일반인의 망막 두께를 비교한 결과 알츠하이머 환자의 망막층이 더 얕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알츠하이머 질환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중국 상위 범인의 실적도 이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이 1인당 국내 총생산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면서 안경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현상으로 인해서 시력에 관련된 안경, 렌즈 등의 수요가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요. 또 같은 기간 매출액은 8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 늘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11,250원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9,3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3% 하락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보시게 되면 일본 60선에서의 견조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실적 증거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안정화된다 그러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00원을 설정하고요. 손절가는 8,7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컴퍼니 K라는 종목인데요. 컴퍼니 K는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투자 및 벤처기업 육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컴퍼니 K 파트너스는 이제 지난 2006년도 10월 설립된 독립 벤처 캐피탈이고요. 작년 5월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누적 운용 펀드 규모는 4,300여억 원으로 설립 이후에 12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컴퍼니 K는 스타트업 투자 전문 벤처 캐피탈이고요. 유망 벤처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인수의 합병이나 또 IPO를 통한 자금 회수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투자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관리 보수가 유입되는 등의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는 직방과 네오팩트 등이 있는데요. 직방에는 10억 원을 투자해서 무려 198억 원을 회수했고요. 또 네오팩트는 5억 원을 투자해서 40억 원을 회수할 정도로 투자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동사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또 우리은행, 그리고 컴퍼니 K 한국영화 투자 조합을 통해서 12억 원을 투자한 바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수익에 대한 관심도 이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낙폭 과대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저점 지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또 반등 국면에 좀 진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 저점대 7,100원대를 지지하는 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7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MC넥스라는 종목인데요. MC넥스는 휴대폰 및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영상 전문 기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소형 카메라 모듈 주요 제품을 생산하고요. 또 스마트폰 및 차량용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또 카메라 모듈 사양이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또 카메라 개수 확대에 따라서 성장이 기대될 수 있겠는데요. 멀티 카메라 모듈 탑재의 스마트폰이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겠죠. 멀티 카메라 폰, 이 스마트폰의 전체 출하량이 이제 40%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모듈 수요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세가 듀얼 카메라를 넘어서 트리플, 또 쿼드러플 카메라 세트가 늘어나면서 탑재 기기 및 카메라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고배열 줌 카메라, 또 3D 센싱 카메라, 또 고화질 및 조도 센서 등 이 다양한 기능을 구현한 카메라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성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신공장에 대한 실적도 개설이 되고 있고요. 또 베트남 신공장이 이제 안정적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부분. 특히 차량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카메라 수량 확대로 인해서 올해 큰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멀티 카메라별 카메라 고사양화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좀 부진해지고 있지만 스마트폰 카메라 산업은 단가와 투자량이 동반 성장할 것이고 또 여기다 3D 센싱 카메라 등 고사양 카메라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동사와 같은 카메라 모듈 부품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작년에 매출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또 이런 실적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면서 또 올해도 매출 1조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매출 1조 원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1조 원 돌파도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6,500억 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올해 지금 현재 6,500원에서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부터 또 3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멀티카메라 출하량이 늘고 있는 게 실적 증가의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멀티카메라 스마트폰이 늘면서 공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제 35,00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주가는 지금 일봉 61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일봉 61선을 약간 하회하는 움직임이지만 현재 61선은 그 36,200원대를 다시 회복한다 그러면 다시 4만 원을 넘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실적, 매출의 1조 원, 또 시가총액 또 1조 원 목표라는 그런 큰 그런 목표 의식을 봤을 때 목표가는 4만 원 설정해도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33,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까지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JC케미칼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JC케미칼은 이제 바이오 중유,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지난번에 추천드릴 때는 이제 그 일봉상에서의 120선을 하회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체 장이 하락의 영향을 JC케미칼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000원을 하회하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주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000원의 손절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뭐 손절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또 저점에서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9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는 또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실적 기대감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00억을 넘어섰고요. 현재는 시가총액이 1,080억에 불과한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목표가는 5,9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지금 단기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컴퍼니 K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점 지지력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중에 7% 상승을 하고 좀 보합고까지 밀렸습니다만 다시금 또 위로 상승하고 있는 에너지가 충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투자한 것에 대한 투자 수익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7,150원인데요. 다음 주에 단기적인 반등이 7,500원 이상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단기 접근 종목으로 컴퍼니 K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 K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의 주마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급락, 공매도 탑7 종목들입니다. 이 기회를 노려서 공매도를 쳤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까요? 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상당히 시장이 이제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금리 동결 이후에 시장은 또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급격히 나빠지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늘어나는 종목은 이중고를 좀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영향 이후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대량의 공매도가 들어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공매도가 들어온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대표적인 중국 소비재로 분류가 되면서 이번에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점에서 아모레 퍼시픽에 가장 많은 공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하락을 좀 가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 이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비롯해서 주주 가치를 좀 훼손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은 이런 부분을 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에 공매도로 좀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한원 시스템인데요. 한원 시스템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된 부분, 특히 친환경 관련된 부분, 공조 시스템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고 섹터 전반에 돌아섰을 때 공매도가 쇼크버링 들어오면서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재로서는 다시 공매도 압박을 좀 많이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공매도 지금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많은 종목은 현대상선인데요. 현대상선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상선,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았고 오랫동안 공매도 압박을 좀 많이 받아왔는데 최근에 이번 반락이 나오기 이전에 시장이 좀 좋아졌을 때 기존에 많이 하락했던 섹터들 위주로 공매도가 일부 쇼크버링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이제 해운업종에 대한 쇼크버링은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장이 급락하면서 오히려 공매도 물량이 더 쌓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수급 쪽으로 상당히 아픈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종목은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신약에 대한 모멘텀부터 해서 기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년 한 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대가 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막상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상당히 장밋빛 전망에 비해서 실적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표적으로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적 종목, 이런 이제 이미지가 좀 붙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공매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많은 종목은 S-오일인데요. S-오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정유주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좀 겪은 가운데 이전에 이란 사태 이전에 조금 반등의 기미가 좀 보였는데 이란과 중동만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 오히려 좀 더 하방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공매도가 쌓여있는데 또 공매도가 더 쌓여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실적 악화,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좀 나빠진다라는 관점 때문에 계속해서 공매도가 좀 쌓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종목은 GKL인데요. GKL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텔 숙박업과 카지노와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번에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펀더멘탈이 1분기에 훼손될 가능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매도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일곱 번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종목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관련지어서 볼 만한 섹터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지금 현재 말씀드린 7종목을 좀 보시면은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섹터이거나 혹은 실적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하락 섹터들이 공매도의 공격을 여전히 집중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매도 압박을 좀 많이 받았다면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피해와 관련된 섹터들이 대부분 이번 하락기에 공매도와 관련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새롭게 좀 대두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공매도들의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이 좀 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오는데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던 종목들, 예를 들면 여행이나 숙박, 항공, 그리고 중국 소비재 관련된 부분에 붙어 있었다면은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광범위화되면서 간접적인 피해를 받는 섹터들까지도 공매도 부분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고 공매도의 압박이 좀 커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수급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조금 이런 종목들에 접근하는 전략이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과 함께 오늘 외국인의 수급들을 보시면은 이전에 단기 펀드 물량들 위주로 매도가 나왔다면 미국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오늘 금리 동결과 관련된 부분 등 따라서 지금 이제 최근 일에는 장기 펀드 물량들까지 매도에 동참을 하는 모습을 일부 보여주고 있으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시키고 적어도 시장이 바닥을 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